전 오늘도 조용히 버스를 탔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었으니까요. 근데요, 제가 진짜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그날 아무 일도 없었을 겁니다. 누군가 제 목을 조르기 전까진 말이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자 혼자서 뭘 할 수 있겠냐고. 군대도 다 옛날 일이지. 지금은 일반인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저 한서령. 지금은 그냥 은퇴한 한 명의 여성입니다. 그런데 목을 조른 그 남자 조폭이었죠. 그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손댄 여자가 누구였는지를요. 전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 특전사 간부였습니다. 그럼 그때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새벽 5시 서울 외곽 임대아파트 302호에서는 어김없이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솔솔솔 천이를 문지르는 소리. 한서령이 99날을 닦고 있는 소리였죠. 42살의 서령은 이른 새벽마다 이 의식 같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군화를 닦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그녀만의 루틴이었어요.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서령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군화끈을 매만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참 평범해 보였어요. 키 165cm의 단정한 단발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버스에서 자리 양보도 잘하고 말수도 적은 그저 그런 중년 여성처럼 보였죠. 하지만 서령의 손놀림만큼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군화를 닦는 동작 하나하나가 정확하고 빨랐어요. 20년간 특전사에 몸담았던 사람의 손놀림이었죠. 구두약을 발라 광을 내고 끈을 팽팽하게 조이는 모든 과정이 기계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 틈에 섞여 사는 게 편하긴 하지. 하지만 나도 사람이었을까? 서령은 때때로 이런 생각에 빠졌습니다. 군에서의 20년은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일반적인 삶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했어요. 전역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민간인의 삶이 어색했습니다. 서령이 이런 일상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낙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 산소에 들러 조용히 묵념하는 시간이었죠. 아버지는 6.25 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전쟁통에서 군인으로 살았고 제대 후에도 평생 나라를 위해 살았던 분이었어요. 아버지, 오늘도 왔습니다. 서령은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잔디는 여전히 푸르렀고 묘비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어요.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처럼 군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것이 서령이 전역을 결심한 직접적인 계기였습니다. 군에서의 삶이 자랑스러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도 아버지처럼 나라를 위해 살았지만 정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 적었다는 것을 말이죠. 산소를 나서며 서령은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보내리라 다짐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출근하고 조용히 일하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잠들기.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서령은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이 그녀의 평범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마지막 날이 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20년간 몸에 밴 훈련과 본능이 다시 깨어날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아침 7시 서령은 언제나처럼 370번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오전 8시 30분 서령은 평소처럼 370번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버스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직장인들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어르신들은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죠. 서령도 구석진 자리에 앉아 고요히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 3명이 버스에 올라탔어요. 맨 앞에 선 남자의 목에는
용 문신이 선명했고 손에는 굵은 반지가 여러 개 끼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조폭 차석규였죠. 야, 다들 눈깔 감아. 이 동네에 누가 사는 줄 아냐? 차석규의 목소리가 버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버스 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푹 숙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누구도 감히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죠. 차석규는 버스 안을 둘러보며 비웃었습니다. 역시 양민들은 조용하네. 그래, 이렇게 살아야 안 다쳐. 그의 부하들도 킬킬거리며 웃었어요. 마치 자신들이 이 공간의 주인인 양 행동했습니다. 서령은 조용히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20년간 특전사에서 단련된 그녀의 눈에는 이들의 행동 패턴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전형적인 동네 조폭의 위협 행위였죠. 하지만 서령은 개입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조용히 살기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차석규가 한 할아버지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야, 영감. 왜 그렇게 쳐다봐? 뭔가 불만이라도 있어?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더 숙였어요.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뭘 죄송해. 나이만 먹었지 예의는 하나도 모르네. 차석규는 할아버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할아버지가 휘청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어린아이를 동반한 젊은 엄마가 아이를 달래려 하자 차석규가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시끄럽네. 애를 왜 이렇게 키우냐? 아이는 무서워서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금방 조용히 시킬게요. 젊은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차석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네. 내가 교육시켜줄까? 서령의 주먹이 서서히 쥐어졌습니다. 군에서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참았어요. 이제는 다른 삶을 살기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차석규가 젊은 엄마의 뺨을 때리려고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서령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년간 몸에 밴 본능이 깨어난 거예요. 그만하시죠. 경찰 부르기 전에. 서령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버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차석규도 놀란 표정으로 서령을 쳐다봤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 어디서 나댄다고? 차석규는 비웃으며 서령에게 다가왔어요. 서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키는 차석규가 더 컸지만 서령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 엄마와 아이에게 사과하세요. 그리고 할아버지께도요. 서령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차석규는 갑자기 분노했습니다. 이 미친년이. 그는 서령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감히 나한테 지시를 해? 서령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차석규의 모든 움직임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어떤 각도로 힘을 주는지, 어떤 타이밍에 반격해야 하는지 20년간의 훈련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버스 안의 다른 승객들은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봤어요. 과연 이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조용히 살아야지 했는데 이소는 아직 기억하고 있었구나. 서령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차석규가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녀의 머릿속은 차분했어요. 20년간의 특전사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서령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차석규의 손을 부드럽게 들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한 동작이었지만 그 안에는 정확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차석규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각도와 힘의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뭐야 이거?
차석규는 자신의 손이 저절로 올라가는 것을 느끼며 당황했습니다. 힘을 더 주려고 했지만 서령의 부드러운 움직임에 오히려 균형을 잃기 시작했어요. 특전사에서 배운 합기도 기술이었습니다. 순간 서령이 차석규의 팔꿈치를 정확히 눌렀습니다. 아, 차석규는 비명을 지르며 서령을 놓아야 했어요. 팔이 뒤로 꺾이면서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거든요. 서령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불필요한 힘은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했어요. 형님, 차석규의 부하 셋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령에게는 이미 예상된 상황이었어요. 첫 번째 부하가 주먹을 휘두르자 서령은 몸을 살짝 비켜 그의 팔을 잡고 어깨너머로 던져버렸습니다. 유도 기술이었죠. 두 번째 부하는 발로 차려고 했지만 서령이 그의 다리를 낚아채는 순간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세 번째 부하는 뒤에서 서령을 붙잡으려 했지만 서령이 뒤꿈치로 그의 정강이를 가격하자 고통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모든 것이 5초 만에 끝났습니다. 차석규와 그의 부하 셋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어요. 서령은 숨 한 번 거칠게 쉬지 않았습니다. 마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버스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눈을 크게 뜨고 서령을 바라봤어요. 방금 전까지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 보였던 그녀가 순식간에 조폭 넷을 제압한 것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어머나, 한 어르신이 작은 소리로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저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다른 승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고 어떤 이는 경찰에 신고하고 있었습니다. 서령은 차석규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사과하세요. 그 할아버지와 아이 엄마에게요. 차석규는 코피를 흘리며 서령을 노려봤지만 다시 덤비지는 못했어요. 방금 경험한 것은 그가 지금까지 만난 어떤 상대와도 달랐거든요. 저기, 혹시 무슨 무술을 하셨나요? 아까 위협받았던 젊은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령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아니요. 그냥 오래전에 군에 있었을 뿐이에요. 군대요?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특전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역했어요. 승객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특전사라니, 그럼 진짜 군인이셨구나. 우리나라 여군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네. 곧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여러 명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바닥에 쓰러진 조폭들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어요. 승객들의 증언을 들은 경찰관은 서령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과도한 방어는 아니었나요? 경찰관의 질문에 서령은 차분히 대답했어요. 필요한 만큼만 했습니다. 이들이 먼저 폭력을 사용했고 저는 승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승객들이 모두 서령을 옹호했습니다. 이분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조폭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이분은 영웅이에요. 경찰관들은 차석규 일당을 체포했고 서령은 간단한 조서를 작성한 후 풀려났습니다. 차석규는 끌려가면서도 서령을 째려봤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기억해둬. 서령은 버스에서 내리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가 다시 돌아가는 시작이 아니길.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늦었다는 것을 말이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던 그녀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20년간 몸에 밴 직감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령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내려 했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신호는 아파트 주차장에서였습니다.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검은색 승용차가
며칠째 같은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거든요. 저 차 전에 없었는데. 서령은 창문 너머로 그 차를 내려다봤습니다. 번호판도 다른 지역 것이었고 차 안에는 누군가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특전사 시절 감시 임무를 수행했던 경험으로 봤을 때 전형적인 감시 차량이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우편함에서 발견한 편지였어요. 발신인도 없고 우표도 붙지 않은 편지가 우편함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서령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어봤어요. 그날 일은 없던 걸로 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끼는 것들 다 잃게 될 거야. 편지는 단순했지만 위협의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서령은 편지를 다시 읽어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이 아끼는 것들이라 이미 모든 걸 내려놓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무엇을 위협한다는 걸까요? 그때 서령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령아, 나야. 수영이. 정수영 경위의 목소리였어요. 서령과 수영은 군 시절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서령이 특전사에 있을 때 수영은 헌병대에 있었고 전역 후에도 가끔 연락하며 지내던 몇 안 되는 친구였죠. 수영아, 무슨 일이야? 서령은 전화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수영의 목소리가 어둡게 들렸어요. 서령아, 요즘 좀 조심해. 내가 듣기로는 내가 며칠 전에 조폭들이랑 문제가 있었다면서. 수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너 어떻게 그걸 알아? 서령은 놀랐어요. 그 사건이 경찰서 내부에서도 화제가 된 모양이었습니다. 여기 경찰서에서도 소문났어. 특전사 출신 여성이 조폭 넷을 혼자서 제압했다고. 근데 문제는 그 조폭들이 동대문 일대를 장악하고 있는 석유파 조직원들이라는 거야. 서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석유파라?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서울 동북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간 규모의 조직이었죠. 수영아,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서령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령아, 이 사람들 보복하는 걸로 유명해. 특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 너 정말 조심해야 할 거야. 수영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서령은 창밖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그 검은색 승용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며칠 후 서령이 퇴근하는 길에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자주 들르던 슈퍼마켓 아저씨가 서령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 서령 씨. 오늘은 일찍 문 닫으려고 해요. 아저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서령은 아저씨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어요. 그게 어제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서령 씨에 대해 물어봤어요. 어디 사는지, 언제 오는지. 무서워서 아무것도 말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협박을 하더라고요. 서령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날 밤 서령은 수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영아, 만날 수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수영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돌았어요.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내일 저녁에 우리 평소 가던 카페에서 보자. 그런데 다음 날 오후 수영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서령아, 큰일 났어. 나도 협박받고 있어. 뭐? 너도? 서령은 깜짝 놀랐어요. 집 앞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내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너와 만나지 말라고 하더라. 서령아, 이 사람들 진짜 위험한 것 같아. 서령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자신은 상관없었지만 무고한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위협받는 것은 참을 수 없었어요. 내가 왜 이 삶을 선택했는지 잊었나 봐. 싸우지 않기로 했던 이유를. 서령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서령은 오랫동안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시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요. 서령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단순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시 싸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일주일이 더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서령은 매일 밤 창문 너머로 감시하는 차들을 확인했고, 낮에는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조용한 일상은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날 저녁도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길에 오르던 서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거리가 한산했고 자주 보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전사 시절 몸에 밴 직감이 위험을 알리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한데. 서령은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색 밴이 엔진을 켜둔 채 서 있었고, 반대편에도 수상한 남자 2명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어요. 전형적인 포위 상황이었습니다. 서령은 다른 길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서령이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 누군가 뒤에서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움직이지 마. 조용히 따라와.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뭔가 딱딱한 것이 서령의 등에 눌렸어요. 총이었습니다. 서령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더 현명했거든요. 서령은 검은색 밴에 강제로 태워졌습니다. 눈가리개를 씌워져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차가 달리는 시간과 방향으로 대략적인 위치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서울 외곽 지역, 아마도 공장지대 쪽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차가 멈추고 서령은 어딘가로 끌려갔습니다. 차가운 바닥과 썩은 냄새로 봐서는 오래된 창고 같았어요. 의자에 묶인 후에야 눈가리개가 벗겨졌습니다. 잠시만. 서령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창고 한쪽에서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정수영이었거든요. 하지만 수영의 표정은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이었어요. 수영아, 너가 왜 여기 있어? 서령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애들만 아니었으면 이 짓 안 해. 수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서령의 과거 신상 정보가 담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설마. 서령은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수영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야. 내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협박했어. 경찰서 내부 정보를 넘기라고. 처음에는 별거 아닌 정보였는데 점점 더 큰 걸 요구하더라. 창고 한쪽에서 차석규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아직도 서령에게 당했던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 수영이 경위가 우리 조직의 귀중한 정보원이야. 덕분에 내 정체도 다 알게 됐지. 내 정체? 서령은 차석규를 쳐다봤어요. 한서령, 나이 42살, 특전사 간부로 20년간 복무, 대테러 작전 12회 참여, 근접 전투 전문가. 차석규가 파일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이런 경력의 소유자가 우리 조직을 건드렸으니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서령은 수영을 바라봤어요. 수영아, 내가 내 정보를 넘긴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 아이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했겠어? 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차석규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감동적인 우정이네. 하지만 이제 끝이야. 내가 우리 조직을 망신시킨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왔어. 대가라. 서령은 차분히 말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잘못했다고? 우리가 하던 일을 방해했잖아. 그것도 여자 주제에 우리를 바닥에 나뒹굴게 만들었어. 이런 일이 알려지면 우리 조직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 서령은 조용히 주위를 살포렀습니다.
창고는 생각보다 넓었고 출입구는 2곳 정도 보였어요. 차석규 외에도 부하 5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무기를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려고? 서령이 물었습니다. 간단해. 내가 여기서 사라지면 모든 게 해결돼. 그리고 수영이 경위는 계속 우리와 함께 일하고. 차석규의 눈에는 차가운 살기가 돌고 있었어요. 서령은 수영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수영아, 내 아이들 몇 살이지? 12살, 9살. 수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직 어리네. 엄마가 필요한 나이야. 서령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여유가 있었어요. 차석규는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제 정말 끝이야. 하지만 서령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20년간의 특전사 경험이 그녀에게 탈출 방법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영을 구해내야 한다는 마음이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도 피할 수 없었군. 서령은 고요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어요. 싸워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서령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의자에 묶인 밧줄을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특전사 시절 배운 탈출 기법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손목을 특정 각도로 비틀면서 밧줄의 매듭 부분을 느슨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차석규와 부하들이 수영과 대화하는 사이 서령은 조용히 작업을 계속했어요. 수영이 경위, 앞으로도 우리와 잘 지내야겠어. 내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말이야. 차석규의 위협적인 목소리가 창고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영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서령이는 정말 놓아주면 안 될까요? 놓아주라고? 이미 너무 많이 알았어. 게다가 우리 체면을 이렇게 구겨놓고. 차석규가 비웃으며 서령을 바라봤습니다. 특전사 출신이면 뭐가 달라? 여기서는 그냥 묶여있는 여자일 뿐이야. 바로 그 순간 서령의 손목이 밧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묶여있는 척 연기를 계속했어요.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서령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영이를 어떻게 회유했지? 경찰이 그렇게 쉽게 넘어올 리는 없는데. 차석규는 우쭐해하며 대답했어요. 간단해. 그 여자 아이들 학교 앞에서 기다리다가 사진 몇 장 찍어서 보여줬지. 엄마라면 당연히 무릎 꿇고 빌겠지? 아이들을. 서령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이들까지 위협했다는 얘기였어요. 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령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 괜찮아, 수영아. 나도 내 입장이었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 거야. 서령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내 아이들도 너도 나도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해. 뭔 소리야? 벗어나다니? 차석규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나? 손발이 묶여 있고 우리는 6명이야. 서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하지만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 뭐가? 죽지 마라. 내가 너까지 데리고 나간다. 서령이 수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밧줄은 이미 풀려 있었습니다. 뭐야? 차석규의 부하 중 하나가 다급히 서령에게 달려들었지만 서령은 의자를 들어 그를 가격했습니다. 의자가 박살나면서 나무 조각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두 번째 부하가 권총을 꺼내려 했지만 서령이 먼저 그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아! 부하는 비명을 지르며 권총을 떨어뜨렸어요. 서령은 즉시 그 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 서령의 목소리가 창고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차석규와 나머지 부하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령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분명히 묶어놨는데. 차석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특전사에서 배운 건 격투기만이 아니야.
탈출술도 포함되어 있어. 서령은 권총을 차석규에게 겨누며 말했습니다. 수영아, 일어나. 수영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어요. 서령아, 어떻게? 설명은 나중에. 일단 나가자. 서령은 다른 부하들을 주시하며 수영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창고 입구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어요. 형님, 대기하고 있던 놈들이 왔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상황이 더욱 복잡해진 거예요. 차석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특전사 출신이라도 혼자서 우리 조직 전체를 상대할 수는 없어. 서령은 차분히 주위를 살폈습니다. 창고 뒤쪽에 작은 비상구가 보였어요. 수영아, 저쪽으로 가. 하지만 서령아, 나는 괜찮아. 일단 너부터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서령은 수영을 뒤쪽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때 창고 문이 열리며 무장한 조직원들이 몰려들어왔어요. 서령은 즉시 창고 안의 철제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총알이 기둥에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어요. 수영아, 지금. 서령이 소리쳤습니다. 수영은 비상구 쪽으로 달려갔고 서령은 엄호 사격을 했어요. 특전사 시절 배운 사격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놓쳐. 차석규가 부하들에게 소리쳤지만 이미 수영은 비상구를 통해 밖으로 나간 후였어요. 서령도 뒤따라 비상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뒤를 돌아보며 차석규에게 말했어요.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을 위협하지 마. 이게 끝이라고? 천만에. 우리는 널 끝까지 추적할 거야. 차석규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서령과 수영은 창고를 벗어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서령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숨어 살 수는 없었어요.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서령아, 이제 어떻게 하지? 수영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제대로 끝을 내야 해. 서령의 눈에는 결의가 차 있었어요. 20년간 잠들어 있던 전사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난 것입니다. 창고에서 탈출한 지 이틀 후 서령은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수영과 함께 안전한 곳에 숨어 있으면서 서령은 특전사 시절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형서가 나야. 서령은 예전 동료인 김영석 중령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석은 현재 군 정보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서령아,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형석의 목소리에서 반가움이 묻어났어요. 좀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 도움이 필요해. 서령은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조폭 조직과의 갈등, 수영의 협박 상황, 그리고 자신의 과거가 노출된 것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형석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서령아, 이건 단순한 조폭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경찰 내부에 그들의 협력자가 있다는 거잖아. 이거 큰 문제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제대로 해결하려고 해. 서령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좋아.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게 어떨까? 서령은 형석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가 서령을 향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 특전사 간부 한서령입니다. 서령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령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전 저는 버스에서 조폭들이 승객들을 위협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린아이와 노인분들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저는 개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령은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이 지속적인 위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경찰 내부에서 조폭들에게 정보를 넘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이는 예상치 못한 폭로였거든요. 서령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20년간 이 나라를 위해 군복을 입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전역 후 평범한 시민으로 살면서 느낀 것은 진정한 용기는 전장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수영 경위는 제 소중한 친구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아이들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을 만든 조직과 부패한 시스템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있으신가요? 서령은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어요. 여기 있는 것은 제가 납치당했을 때 녹음한 내용입니다. 조폭들이 경찰 내부 정보원을 통해 제 개인정보를 입수했다는 대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기자회견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차석규와 부하들의 대화, 수영이 정보를 넘겼다는 내용이 선명하게 들렸어요. 또한 이것은 제가 받은 협박 편지들입니다. 그리고 제 주변 상인들도 같은 위협을 받았다는 증언서도 있습니다. 서령은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했어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정수영 경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영이 경위는 현재 자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이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서령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침묵은 더 큰 폭력을 낳습니다. 서령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특전사 출신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켜야 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령의 이야기는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특전사 출신 여성, 조폭, 경찰 유착 고발, 용기 있는 시민의 정의로운 외침, 현대판 의로운 사람의 이야기. 그날 저녁 수영이 서령을 찾아왔습니다. 서령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그들의 꼭두각시로 살았을 거야. 수영아,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 내 아이들도 더 이상 위험하지 않을 거야. 서령은 수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끝까지 날 믿고 끌어낸 건 너밖에 없었어. 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차석규와 그의 조직원들이 일제히 체포됐습니다. 서령의 기자회견과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수사였어요. 더 이상 그들의 위협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서령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길고 긴 악몽 같은 시간이 마침내 끝난 것입니다. 기자회견으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령의 용기 있는 고발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차석규 조직은 완전히 해체됐고 경찰 내부의 부패 척결을 위한 대대적인 수사도 이뤄졌습니다. 서령은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기로 결심했어요. 여기가 어때요? 부동산 중개인이 서령에게 작은 상가를 보여줬습니다. 동네 한복판에 있는 2층 건물이었어요. 1층은 도장으로, 2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좋네요. 여기로 정할게요. 서령은 마음을 정했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한 거죠. 한 달 후 서령 태권도장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서령은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어요.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도장 개관 첫날 서령은 혼자 도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전과는 달라 보였어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으려 하지 않는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찾아왔어요. 군 시절 함께 근무했던 후임들이었습니다. 선임님,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멋있으셨어요. 이제는 중사가 된 김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야, 민준아. 이제 나 전역했으니까 편하게 불러도 돼. 서령도 반갑게 맞아줬어요. 아닙니다. 선임님은 여전히 선임님이에요. 저희가 도장 일 도와드릴게요. 함께 온 다른 후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령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일주일 후부터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아이들 서너 명이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어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강해질 수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 지민이가 큰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서령은 무릎을 꿇고 지민이와 눈을 맞췄어요. 지민아, 진짜 강한 사람이 뭔지 알고 있니? 때리는 사람이요? 아니야. 진짜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야.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막아주는 사람이지. 서령은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와, 그럼 선생님은 정말 강한 사람이네요. 서령은 미소 지었어요.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건 바로 그거야. 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거라는 것을. 수업이 끝난 후 서령은 도장 벽에 걸린 문구를 바라봤습니다. 강한 사람은 남을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다.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그날 저녁 수영이 아이들과 함께 도장을 찾아왔습니다. 서령아, 우리도 여기서 배울 수 있을까? 당연하지. 환영이야. 서령은 수영의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얘들아, 엄마가 얼마나 용감한 분인지 알고 있니? 수영의 아이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엄마가요? 응. 엄마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했어. 그게 진짜 용기야. 서령의 말에 수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서령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나도 아이들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어.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서령은 혼자 도장에 남아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도장문이 열리며 한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낮에 봤던 지민이었어요. 선생님, 저 질문이 있어요.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든 물어봐. 선생님은 무서우지 않으세요? 나쁜 사람들이랑 싸울 때요. 서령은 잠시 생각했어요. 무섭지. 선생님도 사람이니까 무서울 때가 있어.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다치는 거야. 아, 그래서 용기를 낸 거구나. 맞아. 용기는 무섭지 않은 게 아니라 무서워도 옳은 일을 하는 거야. 지민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될 거예요. 서령은 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용감해. 이렇게 질문하러 온 것도 용기거든. 그날 밤 서령은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제 길을 찾은 것 같아요. 군에서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고 있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서령의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가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지켜야지. 서령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도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령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들처럼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빛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령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도 도망치지도 않는 삶. 자신의 경험과 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 서령은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평범한 척 살아가던 과거의 자신을 다시 꺼내야 했던 그녀의 선택, 이해가 되시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